오늘 그 신한열 수사님 그 촬영하신 거 그리고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신 그 유족분들께서 무슨 죄가 있어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지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피해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희생된 이유를 그 피해자 입장에서 그 설명을 하려면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인 사람들이 의도를 갖고 죽였기 때문에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또 권력을 잡았고 또 전쟁 후에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죽인 사람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특히 이제 대구 경북은 더 심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수국이라는 할머니, 이 할머니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10개월짜리 아기가 처형되어야 했는지, 3살짜리 아들이 죽어야 했는지, 왜 남편이 죽어야 했는지, 이 양반은 98세가 되는 2020년까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분을 제가 유족 중에 제가 만나본 유족 중에 가장 큰 상처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상처를 대표적으로 지니고 있어서 상처와 해원이라는 제목으로 이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젖먹이 아들의 학살을 본 엄마의 고통과 해원을 바라며 분단과 세민 2020년 7월 8일 아산의 한 마을에서 98세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사연을 듣고 할머니의 삶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는 한반도의 분단과 갈등, 세민 대중의 역사가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겪은 사건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시골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지만 한반도의 모든 세민 대중들이 겪었던 과거이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당위적인 주장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단의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왜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인터뷰를 마친 후 이분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분의 신원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그분을 수국이라 했습니다. 요즘 마당에 핀 보라색 수국을 보며 대화도 하고 위로도 얻는다고 합니다. 마을 이름도 윗마을, 아랫마을이라 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윗마을과 아랫마을 중간에 노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노씨는 6남 2녀 중 차남이었습니다. 형과 셋째는 결혼을 해 자식을 낳았고 여동생 2명 중 큰 동생은 염치로 시집을 갔습니다. 노씨 가족은 20여 명의 대식구이었습니다. 이들은 제법 큰 집에서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노씨의 집 옆에는 사촌과 육촌이 살았습니다. 세 집안 중 큰 집은 사촌의 집이었습니다. 오랜 세월로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은 솔밭 육촌은 가난했습니다. 돈밭이 없어 엿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었습니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세 사람은 잘 어울려 살았습니다. 수국이 이곳에 시집을 온 것은 일제강점 말기였습니다. 남편과 그의 형님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수국은 그때 참 재밌게 살았는데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1942년경 큰딸을 낳았고 이어 작은딸 큰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949년 가을 막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수국은 비교적 넉넉한 집안에서 자상한 남편과 소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해방과 전쟁. 그러나 수국의 삶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시동생이 서울에 있는 공산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입니다. 공산대학은 해방 이후 설립된 노동당의 정식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아산중학교를 졸업한 셋째 시동생과 사촌 시동생은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둘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다고 하니까 시부모와 집안 어른들은 마냥 기뻐했습니다. 시부모는 논을 팔아 시동생의 장학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쟁이 발생했다는 소리를 들리더니 얼마 후 인민군이 멀리 앞마을을 지나갔습니다. 인공정치가 시작되었고 집회와 모임이 자주 열렸습니다. 셋째 시동생을 비롯해 시댁 식구들은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농지우 위원은 문전 옥답을 줄 터이니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땅을 준다고 해서 얼른 도장을 찍어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머슴과 소작인들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귀찮았지만 그의 여름은 별탈 없이 지나갔습니다. 신동생이 국군으로 옹진 전투에 참여했다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잘 있으려니 했습니다. 훗날 동생 때문에 목숨을 건질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학살. 9월 유엔군이 아산과 이웃한 천안을 점령했습니다. 1950년 9월 27일경 인근 신창고개에서 유엔군과 인민군의 전투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시기 국군이 온양읍으로 진격했습니다. 이때 우익 청년들은 태극단과 자치대를 조직하고 부역 혐의자를 체포 구금하였습니다. 인민군은 유엔군의 공격을 방어했고 수십 명의 경찰들이 전사했습니다. 온양, 신창, 선장, 인주, 도고, 송악 등 아산은 다시 인민군의 점령하에 들어갔습니다. 좌익 치안대는 구금된 주민들을 풀어주고 몽둥이에 쇠꼬챙이를 꽂고 다니며 우익 주민들을 체포 처형하였습니다. 이때 수국이 살던 마을의 좌익들도 걸기대회를 열고 5, 6명의 우익 주민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시동생들도 그 일에 가담했습니다. 2, 3일 후 다시 신창면에서 인민군과 유엔군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유엔군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인민군 점령기 희생자 유족들은 자치대를 조직하고 걸기대회 참석자, 부역자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선발대가 들어왔을 무렵 자치대는 체포된 주민들을 무차별 학살했습니다. 수국이 살던 마을 주민 60여 명도 한날에 희생되었습니다. 자치대원이 수국의 시동생을 묻고 붉게 달군 쇠꼬챙이로 입안과 코안을 찢어댔습니다. 10살이던 한씨, 김씨, 동네 아이들을 모두가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몸부림치던 그는 불행히도 죽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아랫동네 냇가로 이송됐습니다. 자치대와 윗마을 사람들은 아랫마을 냇가 옆 임시 밭에 큰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수국의 가족을 비롯해 60여 명의 주민들을 몰아넣었습니다. 10개월 된 수국의 젖먹이와 3살 된 아들, 남편도 그 구덩이에 있었습니다. 4명의 남편, 형제와 그들의 가족, 사촌과 그 가족, 육촌과 그 가족 30여 명도 산 너머 삭실 마을 최씨들과 강씨들도 비산동에서 온 이름 모를 사람 수십 명도 그 구덩이에 있었습니다. 김씨와 한씨, 이씨, 임씨는 그날 불알 달린 것은 갓난 것도 다 거기에 넣어서 라고 했습니다. 1년 뒤인 1951년 7, 8월경 장마로 임씨의 밭 한 귀퉁이가 무너졌습니다. 임씨가 말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해. 그 사람 죽어있던 그 구덩이만 쏙 무너져 내렸어. 냇깔이 하였어. 사람 뼈로 가득했어. 같은 마을 김씨와 한씨도 냇가에 뼈가 하얗게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수국도 그때 냇깔이 사람 뼈로 하였어요. 제일 큰 시누이가 사람 뼈를 모아다 화장을 해서 뿌렸어요. 라고 했습니다. 생사의 기록.
10개월 된 아들, 3살 된 아들, 남편을 잃었습니다. 20여 명의 친척을, 30여 명의 친척을 잃었습니다. 수국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때 수국의 나이 28이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9살 큰딸과 작은딸이 살아남았습니다. 시아주버님의 처와 딸도 살아남았습니다. 여자들 5, 6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사람들로 북적대던 세 집은 깊은 산골 적막한 암자처럼 되었습니다.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힌 집을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국은 마을과 분리되어 고립되었습니다. 수국이 이 집에 사는 1년 동안 자치대와 윗마을 사람들은 집, 토지, 그릇, 곡식, 이불, 집, 재산 모든 것을 강탈했습니다. 어느 날 두 딸이 자는 것을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때 9살 큰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어디 가야 살 수 있어? 수국이 대답했습니다. 다 죽었는데 살아서 못하냐? 다시 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살아야지. 아랫마을 시 외삼촌이 죽은 사람을 쫓아가진 못한다. 딸들을 보고 살아라고 하시면서 돌봐주셨습니다. 저는 집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젖먹이 어린아이 아기를 죽게 내버려 두었냐 하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 죽고 떠난 텅 빈 집에서 그렇게 1년을 지냈습니다. 젖이 이렇게 퉁퉁 불었지만 젖을 먹일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후 수국은 인주 밀두리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시부모, 남편, 젖먹이 다 잃고 너만 살아서 무엇하냐고 모질게 말씀하셨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수국을 돌봤습니다. 친정에 있는 동안 소가 송아지를 낳았어요. 얼마 후 어머니가 송아지를 장에 팔았어요. 새끼를 잃은 어미소는 외양간을 들락거리며 음메 울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어미소의 콧뚜레를 부여잡고 울었어요. 네 신세가 나보다 낫다. 네 신세가 나보다 낫다. 송아지는 팔려간 집에서 살겠지만 수국의 아들들은 학살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처, 수치, 공포, 분단, 고립. 수국은 윗마을과 친정에 있는 3년 동안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갓난아기를 빼앗겨 죽게 했냐는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 가족들이 학살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부끄럽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 부끄럽다는 말을 반복하실까? 그러던 중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윗마을 사람 만날까봐 온양장에도 못 갔어요. 무서워서. 온양 목욕탕에도 못 가봤어요. 멀리 윗마을 사람들이 보이면 나도 모르게 뒷걸음을 쳤어요. 수국은 당진에 사는 32살 이씨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아산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그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참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죽은 아들 모습이 떠오르지 않아. 잠깐 있다가 또 다른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새 집이 참 재밌게 살았어. 내 남편과 시아주버님은 착했지. 법이 없어도 살 분들이었지. 선한 남편과 소소한 기쁨을 누리던 수국은 전쟁이 나면서 단 하루 만에 30여 명의 가족과 친척을 잃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젖먹이 아들을 잃은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젖먹이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큰 죄를 저지른 년이라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인터뷰를 끝내고 나오는데 수국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윗마을 가서 내 얘기 하지 말아요. 와서 또 붙들어 가면 어떡해. 70년이 지나 수국은 98세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빨갱이 가족이라는 것이 가장 부끄러웠습니다. 이로 인해 아기들이 총살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기들은 죽고 자기는 살았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도 죽어야 하는 수치스러운 죄를 지은 존재가 빨갱이였습니다. 그 안에는 공산대학 출신 시동생을 부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갓난아기도 마저도 서슴지 않고 죽이는 윗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가장 두려운 존재이었습니다. 70년이 지났지만 수국은 가족을 죽인 사람들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포 그 자체이었습니다. 수국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7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한 조각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상처의 치유, 회원. 그녀에게 빨갱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단을 낸 시동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젖먹이라도 빨갱이 자식은 죽어야 하는 절대적인 죄인이 아니었을까? 북한은 그녀에게 시동생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75년의 남북분단의 역사도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분단의 역사 속에서 북한은 모든 죄의 원인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에게 윗마을 사람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젖먹이 아기까지 죽이면서 먼 미래에 있을 보복을 차단하고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려는 기득권자들이 아니었을까요? 힘없는 세민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통제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였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아니었을까요? 분단을 이용해 권력을 쥐고 국민을 통제하려는 자들이 아닐까요? 이렇게 보니 수국의 인생은 분단의 세월을 살아온 우리 민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권력의 통제로 숨죽여 살 수밖에 없었던 세민 대중의 인생이란 생각이 듭니다. 수국의 원통한 마음을 풀어줘야 하질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로 분단의 상처를 치료하는 날, 권력이 국민의 통제를 받는 날이 오면 수국의 해원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가 좀 수국 할머니를 인터뷰하고 이거를 좀 세상에 알리고 싶고 정리하고 싶고 해서 처음으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수고해 주신 우리 최태욱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헤어지면서 8시에 우리 줌 미팅 있다고, 진화평 줌 미팅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언니 난 그분들 너무 얘기를 들으면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자기가 온몸도 아프고 심신이 너무너무 안 좋다고 그러면서 못 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말로는 모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직접 당한 당사자들은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가족 그리고 제 어머니의 고통에서 이어지는 제 내적인 고통, 그걸 이렇게 제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자녀들에게 가고 사실은 이렇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한다는 거는 이렇게 어떤 대리 트라우마를 입을 정도로 사실은 고통스러운 과정이기도 하죠. 듣는 사람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당사자의 고통이나 피해 유가족들의 어떻게 해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고통에 잠시라도 같이 머물러 주는 거, 잠시라도 좀 느껴주고 하는 것들이 피해자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힘이 된다는 그런 이론적.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